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 하루를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대신 항상 조용히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17분, 집안의 공기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울림 하나가 제 심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동무, 지금 바로 나오시오. 목소리는 낮았고 불필요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 가족은 서로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압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도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도시가 감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야 할 나이인데 저 아이도 이 집의 긴장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외교관 이대, 혁명 가문, 충성의 상징.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도망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문을 나서기 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가 탈북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던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기록된 인물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 집안에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가문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혁명 혈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의 다른 이름은 의심받지 않는 대신 평생 감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어릴 적 제 하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학교에 가서는 수령님은 태양이십니다라는 문장을 받아쓰기처럼 외웠습니다. 틀리면 맞았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잔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나는 남들보다 다르다고 느낀 건 중학교 무렵이었습니다. 외국어 수업이 시작됐고 저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언제나 보이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 필기보다 학생들의 표정을 더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국의 얼굴이다. 말 하나, 표정 하나가 곧 국가의 품격이다. 그때부터 저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교관이 된다는 건 진실을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배치되었을 때 사람들은 제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동무는 인생이 보장됐구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해외 파견을 나가면 우리는 호텔이 아닌 대사관 숙소에서만 지냈습니다. 창문은 항상 반쯤 닫혀 있었고 외출은 보고 후회만 가능했습니다. 외국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는 금지. 웃어도 안 되고 묻지 않아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라 움직이는 국가 선전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조차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부에서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 이름은 조국과 수령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하시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도 이미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등록된 존재구나. 제가 아무리 외교관 2대이고 아무리 충성을 맹세해도 가족은 결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도 속삭이듯 말했고 라디오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창문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게 과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전화 이후 외무성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최근 해외 파견자 중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향이 포착됐소? 그 말과 함께 서류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이름.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웃으며 술을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류 맨 아래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관 인물 본인.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충성은 시험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이의 한마디 질문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요. 그 질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녁 식탁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외무성에서 돌아와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 앉았고 아내는 말없이 국을 떠주었습니다. 아이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들으니 이상하게도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따라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외국 사람들은 수령님 사진을 안 걸어 놓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 가장자리에 숟가락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의심도 도전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시 외교관으로서의 답을 떠올렸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 회의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 하지만 그날은 그 문장들이 혀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국에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질문은 생각이고 생각은 곧 범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만 생각하면 된다.
아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아, 이건 물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각을 접는 법부터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었지만 저와 아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벽 뒤에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말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높였습니다. 의미 없는 음악 소리가 대화의 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를 지키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입을 관리해야 하는 감시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실에는 담임교사만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사람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고력은 곧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질문, 나쁜 질문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로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겁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밖에서는 하지 말아라. 아이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희망 같은 것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제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게 될 거라는 걸,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충성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지만요. 사람들은 종종 외교관 가족이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숨쉬는 방식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언제부터인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 담배를 피우는 척, 자전거를 고치는 척.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늘 우리 집 현관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보는 순간 우리가 먼저 반응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받았고 집안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중간에 멈추는 법, 말 대신 눈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법.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감옥에 수감된 동료 같았습니다. 외무성에서는 저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늘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최근 가정 분위기는 어떻소?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보고를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동안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은 이미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성적은 더 좋아졌지만 표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었고 혼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림 속에는 항상 높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문은 있었지만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림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부엌, 그 한 단어만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엌은 집안에서 가장 소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물소리, 그릇소리, 환풍기 소리, 그 소음이 우리의 방패였습니다. 아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아이를 특별반으로 보내겠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특별반, 말은 좋지만 실상은 집중관리 대상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거기 가면 아이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 가족입니다. 탈북은커녕 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일반 주민도 아닌 군인도 아닌 외교관, 가장 바깥 세상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들, 그게 이 체제의 논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이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의자 하나, 질문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이상한 생각을 배우지는 않았소? 가족 중에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소? 저는 연습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대답보다 제 숨소리를 더 오래 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복무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오. 그러니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 믿소.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죄수가 아니라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위험 물품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이 아니라 사라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국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붙는 말입니다. 탈북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남는 순간 그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 심지어 이름이 비슷한 사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생각이 아니라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아내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서로의 얼굴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국경은 안 됩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감시도 심하고 외교관 가족은 특히 표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이미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길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외교관으로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의심받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가두고 있던 그 신분 자체가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해외에 나가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감시자가 붙고 가족은 인질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 명이 탈출하면 실패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사라져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 어느 때보다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고, 밤에는 머릿속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도 모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보지 않고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쌀은 충분합니까? 그 말은 식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아직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암호처럼 말을 바꿨고 일상 속에 계획을 숨겼습니다. 외무성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분기 해외 친선 행사에 가족 동반 인원이 필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쥔 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왔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바다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볼 수 있다. 그 대답은 약속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류 하나하나를 새로 보았습니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 일정 하나,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벽해 보일수록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이 시작될 줄은요. 해외 파견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달 초 가족 동반으로 출국하시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기색은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망설여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더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외교관답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가 기록되는 느낌. 아파트 현관 앞 늘 그 자리에 있던 남자가 그날은 담배를 피우며 제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연인지 경고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아이 숙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 우리는 그 평범함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외국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외국에는 밤에도 불이 마음대로 켜져 있다던데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집 밖에서는 하지 마라. 제 말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는지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가서 그 뒤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이부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늘었고 안부라는 이름의 질문이 잦아졌습니다. 출국 준비는 잘 되고 있소? 아이는 별일 없소? 그 모든 질문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동무, 조심하시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동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오. 그 말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관찰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열이 났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까지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두 끝이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조차 감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평범한 감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출국 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계획은 즉시 무너집니다. 그날 새벽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 없는 평양의 밤, 그 도시를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은 이미 그어졌소. 그 말의 의미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넘는 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국경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은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짐이 많을수록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옷 몇 벌, 아이 책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겉으로는 평범한 서류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내린 뒤 지쳐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화보다 훨씬 컸습니다. 밤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단정한 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왔다.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저를 찾아왔던 그 동료 외교관.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방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합시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요즘 동무의 동선이 보고되고 있어. 전화 기록, 만남 기록. 그는 말을 멈췄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출국 목적이 업무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그 말은 곧 체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동무, 나는 동물을 팔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 문장은 협박이 아니라 선택의 강요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합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체제의 사람이었고 저 역시 체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차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는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무 가족만 조용히 가면 아무 일도 없게 만들 수 있어. 대신 그는 말을 멈췄다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보 하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도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중개자였습니다. 배신자이면서 구조자일 수도 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면 동무는 나를 잊어야 하오.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기억하지 마라.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순간 아이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 대화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봉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이 체제에서 완벽한 선택은 없소. 덜 위험한 선택만 있을 뿐이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선택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는 이 체제 밖에 나가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우리는 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우리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는 겁니까?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먼 여행이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의 거리들이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이별이라는 생각에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구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 그들의 시선이 우리 가족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총도 없고 고함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생존법은 안전한 순간에도 절대 안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지나 우리는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안 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창문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실, 그 단어는 어디서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밝은 조명. 하지만 질문은 달랐습니다. 힘드셨죠? 그 첫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듣지 못할 말, 누군가가 제 상태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차분했고 위협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나오실 계획이셨습니까? 아이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아이는 우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러 번의 조사를 거쳤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처벌이 아니라 확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아버지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는 별도의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이 얼굴에 점점 표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을 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도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로만 보던 나라,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저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준 나라. 그날 밤 아이는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질문해도 됩니까?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질문해도 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북한과 세상이 알고 있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저는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서류와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인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그것도 이대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체제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인연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이 이미 거짓 위에 세워진 또 다른 거짓이었다는 걸요. 제가 존경받는 외교관이라 믿었던 인물들, 해외에서 체제 충성을 외치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비밀리에 자녀를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출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동무도 모르셨던 내용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진실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했던 외교 문서들, 그 문서 속에는 인민의 행복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 라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제 제재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내부 이탈이었고 외교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구조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동무는 체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교관 가족 탈북 사례들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 혹은 직무 중 실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라짐이라는 방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체제는 배신자를 잡는 데는 능숙하지만 없어진 사람을 설명하는 데는 더 능숙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게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기준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불이 켜진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이 나라 사람이 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이 된 거다. 그 말은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남긴 가장 큰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매일이 연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연습, 문을 닫아도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는 연습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다가도 스스로 입을 다물었고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틀려도 된다. 그 말은 아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묻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오는 일, 그 평범한 선택들이 우리에게는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속삭이지 않아도 되네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소리를 낮출 필요가 없는지,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은 밤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직도 전화벨 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불빛 아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풍경, 그 장면이 저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이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로 이어진다는 걸 언젠가 아이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서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밤을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외교관도 체제의 일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 긴 이야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